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외에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업부 장관 차관이 산하의 공공기관 사장들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나가줘야겠다고 압박을 했다는 의혹,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이제 검찰이 산자부 그리고 8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압수물을 다 분석하면 이제 당사자 또는 관계자, 참고인들을 이제 불러서 조사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9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좀 압수수색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이 산자부 산하의 8개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부 자체의 이제 공공운영 지원과 등과 관련해서 뭔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퇴 종용의 어떤 그 혐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밝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너무 실기한 측면, 그러니까 좀 지연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2019년도에 고발장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 참고인들에 대한 어떤 초기 수사는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형사 절차에서 고소장 내지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 고소 고발의 내용을 좀 특정짓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최후적으로 이제 그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수순을 거치는데 2019년도에 이미 그 초기 수사, 그러니까 이 고발의 한 주체는 자유한국당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는데 한 3년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동부지검이 최근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그렇다면 아마 이 인적 조사, 그러니까 관련자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 압수물에 대한 분석 이후에 아마 시기상으로는 조만간 4월 한 중말경에는 소환 조사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옮겨오면서 이 산업부 말고 또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통일부의 이제 산하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하는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 같은 것들, 이 간부들, 특히 대표들도 압박을 받았다. 조사를 그때 받고 지금 다시 수사가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총망라해서 고발장을 여러 부처에 대해서 접수시킨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에 또 보도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산하 기관장이 내가 교육부 담당 우리 그 기관을 담당하는 국장으로부터 사퇴를 사실상 강요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고 본인이 참고인 조사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통일부 차관이 사표를 내는 게 좋겠다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진술을 한 또 기관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이후에 산업부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된 상황인데 지금 통일부 그리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러 국책기관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 고발 혐의를 적시할 때 더 윗선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부처 장관들, 더 나아가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총망라해서 인적 조사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고발장에 최소한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부처에 국장이 와서 저더러 나가라고 합디다라고 하는데 국장이 그런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장관께서 뭐라고 했든지 장관은 또 그 위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든지 먼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이제 의혹 제기입니다. 자, 근데 두 가지 문제죠. 정말 검찰은 왜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일을 벌이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정말 수사는 시작돼서 이제
장차관급의 그 윗선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고발인에는 더 이른바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까지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 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아마 이 의혹이 계속되는 한은 본인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는 이른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게 국장급에서 아니면 차관급에서 끝났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근거로 수사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게 환경부에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도 줄줄이 유죄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표적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고 사퇴를 종용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법원에서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사법농단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지만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 경우에는 아예 재판부를 어떤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의 독립을 해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법관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어서 무죄라고 했지만 일단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장관에게 전반적인 뭔가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사법농단과 관련한 똑같은 법리로 무죄를 받진 않겠지만 최소한 환경부에서 유죄가 입증된 그런 정도의 행위 태양에 이르러야 아마 유죄로 공소유지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직무 권한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어떤 기관장한테 가서 나가라고 압박을 넣고 정말 사표를 내게 했다면 이건 뭐 직권남용인 건 분명하다는 게 이제 법원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나중에 새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할 테니까 그대로 놔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지금 얘기한 이런 것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같은 잣대로 이것을 규율을 한다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뭔가 인사 알박기다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요를 하게 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는 해당하지만 윤석열 정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법적으로 상당히 좀 난망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역관제를 지향하지만 그러니까 정권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이랄지 부처의 어떤 인적 상황도 다 사실상 변동을 시켜왔지만 이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임기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그 밑에 이사감사도 2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이 임기를 하는 그 지위에 가는 그 프로세스도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적제를 지향하는 입법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 정치 행위로서의 뭔가 역관제를 지향하는 이 간극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으로 유죄의 판결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어서 사실 이 부분을 법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되면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부처 그리고 그 밑에 기관들은 당연히 이 바뀐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색깔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어떤 이런 형법 조항 때문에 뭔가 강요에 가까운 사퇴 종용이 있었다면 이것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인수위원회하고 공수처 사이에서는 이제 간담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공수처장 거취 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죠.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민의 의사를 오늘 그냥 전달한 거예요. 무슨 뭐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고 거기에 책임은 공수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국민들 사이의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공수처장도 공수처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낮은 평가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 부분하고 그런 국민 여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살짝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긴 한데
공수처장을 콕 집은 거는 잠깐 뭔가 압박을 넣은 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뭐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 인사권을 정행했다고 문제 삼은 게 바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권력이 된 상황에서 뭐 국민들이 낮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인수위에서 공수처의 업무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예. 업무 보고를 할 뭐 계제도 아니라고 판단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격화해서 이 형식을 가져갔던 측면도 있는데 이후에도 이 브리핑에서 공수처장 임기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임기를 다 채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사실 국민의 입을 빌렸지만 이거 인수위의 어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경선 과정 그리고 이 본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 자체가 당시 후보가 그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냈고 지금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당시 후보도 이거 예산 같은 것을 굉장히 낮춰서 공수처의 어떤 위상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야 된다는 취지로 TV 토론회에서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의 어떤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외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공수처장의 임기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서 2024년 1월까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임기가 1월까지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뭔가 비위가 있거나 하면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임기 전에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외부 정치권에서 뭔가 압박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때 했던 말을 그대로 좀 길게 옮긴다면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빨리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 공수처장이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런저런 수사들을 좀 지휘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꼭 나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수사를 알아서 잘해 이런 뜻으로도 네.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공수처로서도 지금 이 당선인이 취임하는 기간까지 얼마 남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건수가 계류돼 있습니다. 공수처에 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뭐 입건은 했지만 뭐 기소에 이르진 못했었고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도 관련해서 행정법원에서 이거 뭔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 수사에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큰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된 이후에도 공수처가 추가 입건을 하면서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공수처가 지금까지는 선별 입건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건화될 수 있는 사건만을 입건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겠다라는 비판의 측면에서 이제는 전체 입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내부 지침을 바꿈으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좀 추가 입건이 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대통령 신분이 되면은 소추권이 멈추게 됩니다. 네. 어떠한 기관도 검찰이든 공수처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뭔가 그 기소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 뭐 이런 외압을 수사와 관련해서 할 동인도 필요도 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수처장을 놓고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좀 애매한 것이 그 전엔 검찰총장을 놓고 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네. 갖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권성동 의원이었나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자꾸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에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는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공수처에는 왜 저러나라고 하는 네. 거죠. 아마 이것 법도 뜯어 고치고 싶어하는 뭐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는? 사실 공수처의 어떤 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공수처가 자초한 측면도 있고 생리적으로 좀 제한이 어떤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신비밀보호법상 어떤 뭐 기자들, 언론인들을 사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자초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수사에 어떤 결과물을 내지도 못했고 최근에야 어떤 비위 검사를 기소하는 데 있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결실로서 보여준 부분이 예. 없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이 공수처의 인적, 물적 그리고 재정적 한계 때문에 수사에 어떤 진척을 못 본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지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서 예. 이 공수처를 사실 존폐 위기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현재 국회 의석 배분을 보더라도 좀 실질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